예, 방금 소개받은 윤현식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좌장을 하고 계시는 한상희 선생님이랑 일 주제 발표 토론 맡으신 분들보다 조금 가까운 충북 보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먼 길을 못 하고 이게 몸이 좀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요. 제가 발표도 그렇지만은 사실 그 발제를 좀 긴박하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진행하는 요 내용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하고 약간 난삽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25분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다가 숨이 차가지고 잠시만요. 예, 제가 맡은 주제는 인공지능과 공공성이라는 주제인데요. 관련해 가지고 이런 순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상당히 많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최대한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중심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왜 공공성이냐라고 했을 때 AI 시대가 가지고 온 어떤 그 현상이라는 게 잠시 후에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AI라는 것 이 자체가 기존에는 그냥 컴퓨터 기술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게 나왔구나 이 수준이 아니고 이제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수준이 됐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제 기초사회 인프라로서 AI가 그 성격을 가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이 새롭게 우리 인프라 구축 인프라의 틀 안으로 들어온 이 AI를 그냥 개별적인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손에 맡겨 놔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이 AI가 실질적으로 인프라로서 우리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게 만들어 주고 그 속에서 더 나은 세계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AI가 공통의 자산,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의 사회적 합의와 그리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헌법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공공성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얘기가 되다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좀 많이 안 되는 좋은 주제는 아닌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공공성의 어떤 그 성격은 이런 것이다. 공민성이 있고 공익성, 공개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 공공성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회를 전제로 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뭐 로빈슨 크루소처럼 어느 섬에 혼자 살고 있다라면 사실 공공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혼자 알아서 살면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면서 사람들과의 사회를 이루고 그 속에서 나 혼자만의 삶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 삶 속에 내 삶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성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공공성을 항상 그 사회적인 어떤 가치 체계로 세워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공공성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특정한 시기 사회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인류가 30몇만 년 전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똑같이 일관된 어떤 성격과 수준의 공공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라든가 그 사회의 인식 수준, 기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경이 되어서 그 당대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공공성이라는 것은 개념이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 도래했을 때는 우리는 또 이 시대에 맞는 공공성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공공성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그 배경은 민주주의야. 좀 전에 발제가 됐습니다. 민주주의와 그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적 성격을 이루는 평등. 이것이 공공성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첫째, 거기서 얘기하는 공정성의 기준, 즉 공익. 그게 뭐냐?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어떤 거를 공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가 가장 중요한 공익인가? 예컨대 반공주의 시대 때 박정희 정권 시대 때 같은 게 최고의 공익은 반공과 대북 적대였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그 환경을 겪고 오면서 오늘 사회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최대 가치의 공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공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공익은 도대체 그럼 누가 쥐고 주도할 것인가? 그 공익이 공익으로서 공공성을 가진 어떤 그 사회 이익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과연 누가 관리할 것인가? 국가인가? 아니면 국가가 아닌 그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렌트의 어떤 공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 공공성을 얘기할 때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렌트가 얘기하는 이 공적인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드러나는 공간으로서 시공간이라는 거죠. 그 공간이 있을 때야 우리가 비로소 어떤 공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공적인 것에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것도 있지만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드러나서 계속해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개방된 것이 바로 이 공적인 것의 성격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잠시 후에 이야기될 것과 중요하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실 것은 이 중간에 보면 이제 공통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커먼 월드라는 게 있는데, 이 공통 세계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속해 있는 이 세계인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듯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 이것은 근데 나 혼자만의 것과는 또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을 갖출 수 있는 공적인 것의 어떤 그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후에 말씀드릴 여러 이제 개념과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공공성이라는 게 깨지기 시작한 계기가 가장 중요하게는 신자유주의의 도래하고 맞물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게 중간에 1, 2, 3, 4로 구분이 되어 있는 이 신자유주의가 도래한 이후에 사실 근대 이후 공공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서 이게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 왕정 시대라든가 봉건 시대에서는 사실 공공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제왕이나 제후가 이 자신의 어떤 선의에 따라서 넓어질 수 있고 좁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근대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개인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감당할 수 있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근대 특성이 있는 건데, 근대 공공성의 특성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신자유주의가 도래함으로써 완전히 지금 이제 형해화시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중심주의가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시장 중심주의가 결국은 평등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기반을 전부 다 해체시킨다는 거죠. 그 시민사회 자율적 연대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게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지금 AI 시대에 중요한 어떤 우리 생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느냐. 가장 비근한 예로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에서 그 정부의 가치 초창기에 입각을 했었던 사람이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하기로 했었던 게 뭐냐면 미국 공무원들을 왕창 잘라내는 거였습니다. 예산을 확 줄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그것을 사적으로 사기업들이 거기서 그 공무원들이 했던 것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즉 시장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들어갔었죠. 지금 여기 1, 2, 3, 4로 돼 있는 거하고 그 일론 머스크가 추진했었던 AI 기반의 어떤 그 시스템들, 그 내용들이 사실상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이런 식으로 왜곡해왔던 것이 AI 시대 때 오히려 더 강화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 공공성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사회 공공성 운동은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IMF 직후에 한국 사회 운동 그 이 진영 안에서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치로서 이제 획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그때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회 공공성 운동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됐었던 핵심은 결국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식이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고, 사회적 연대는 어떤 방식으로 추구될 수 있느냐, 바로 소유와 통제를 사회화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회 공공성 운동이 IMF 이후에 굉장히 어떤 그 사회적인 운동의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적인 그 범대중적 운동으로 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제도권 정치 영역으로서 흡수되면서 제도 내의 어떤 기반으로서 이제 그 이제 좀 전착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회 공공성 운동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성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중심에 있는 공익은 누구의 것인가, 그 공익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사실 지금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제 사회 공공성 운동이라는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거죠. 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동 방식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커먼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커먼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드리기 좀 너무 시간이 좀 적고요. 다만 중요하게 이 커먼즈를 좀 봐야 될 게, 결국은 여기 이제 굵게 그 써놓은 각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커머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이 커먼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공공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공공성을 위한 사회 운동의 과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커머닝의 핵심은 결국은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지배하는 자의 동시에 지배당하는 자라는 거죠.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공화국의 원리입니다. 이 커머닝이 작동한다라는 것은 결국 민주공화의 원리가 작동한다라는 것이고요. 뭐 과거에 이런 이제 형태의 커먼즈가 나타났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무형의 지식 커먼즈, 즉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 출용으로 등장한 이런 어떤 커먼즈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머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커머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 보시다시피 저렇습니다. 소유 대상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다수 이해관계자가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내서 거기에 맞춰서 연대를 해서 그 활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어떤 구조 자체가 커먼즈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지금 그 AI 시대 인공지능 사회에 있어서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어떤 그 사회가 만들어낸 초연결성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저 커머닝이라는 것들이 더 깊숙하고 밀도 있게 진행이 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이 키보드 조작 한 번으로 이 온라인 상에 있는 정보들을 다 보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체, 사람, 집단과 연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뭔가를 끌어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결성, 초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 커머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까? 그리고 특히 거기서 디지털 자산이 이 커먼즈로 될 때에, 이렇게 될 때에만 필요한 어떤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막으려는, 또는 공유의 형태를 띠면서 오히려 독점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역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는 것은 커먼즈 운동을 할 때 집합적인 실천과 주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드러냄의 공간으로서의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공적인 곳 안에서 함께하는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함께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인데, 실제 공공성을 이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확보하는 방법은 결국은 거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근데 사실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어떤 사회관계를 해체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커먼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인공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상품화하는 요 시스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뭔가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로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뭐 필수제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향후에 어떤 인권적 접근이라든가 앞서 있었던 민주적 접근,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커먼즈의 구성 원리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 커먼즈의 구성 원리가 될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공유지라는 얘기를 커먼즈하고 많이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지금까지는 이 커먼즈라는 말이 어떤 그 말의 인플레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공공의 것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공유지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는데, 굳이 거기에 커먼즈라는 어떤 단어를 또 얹어야 되느냐, 번역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을.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공유지라는 것은 사실상 누가 됐든 간에 그 소유의 어떤 맥락이라는 것에 구획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유지의 비극 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커먼즈 자체를 국지적인 어떤 것으로 한정짓지 않는 어떤 방식, 그 노력이 무엇일 것인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숙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국지적인 것을 한정한다거나, 즉 보편성이라는 것을 어떤 좀 제한을 두고 그래도 여기 같이 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당사자들끼리의 어떤 커먼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지금 국가가 사회보장 정책을 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이 인공지능 사회의 어떤 공공성이라는 것을, 개념을 넓혀가는 이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커먼즈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머릿속에 두고 좀 얘기를 해야 돼. 요거는 그냥 실비아 페데리치하고 조지 카펜티스라는 사람이 커먼즈의 기준을 이런 식으로 쭉 열거를 해놓은 겁니다. 자료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 그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맨 마지막일 것입니다. 국가와 자본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와 자본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국가가
어떤 공적 권위를 가지고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공적인 것인 것과 일콜,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국가에다가 그런 책임을 전적으로 맡겨놓고 공적인 것을 국가가 해결해주고 있도록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이냐? 지금 상황에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섰을 때 일론 머스크가 그 안에서 했던 어떤 그 자본이 작동했던 방식들, 그것은 결국 국가와 결부되어 가지고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자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가는 뭐 이런 공적인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신뢰를 과연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자본을 넘어설 수 있는 커먼즈의 어떤 그 판단 개념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빨리 좀 말씀드리면은 이 디지털 입헌주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플랫폼 문제는 보시다시피 데이터의 독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 문제와 함께 알고리즘이 주체적으로 나는 내가 이걸 택해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알고리즘이 만들어 놓은 구조 안에서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엉키게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사회 그늘로 나타나고 있을 때 결국 코드 알고리즘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어떤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왔던 법을 대체를 하고 그 자본이 만들어 놓은 그 코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디지털 입헌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디지털 입헌주의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 했을 때 사회적 디지털 입헌주의라는 부분은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즉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권리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그런 입헌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입헌주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뭐 여기는 이제 디지털 입헌주의 구현 방향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디지털 입헌주의만의 방향은 아닙니다. 입헌주의가 가져야 될 고유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이 디지털 사회에 좀 더 디지털에 맞는 형식으로 각색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적인 헌정질서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부분은 뭐 그대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디지털 입헌주의 안에 새로운 개념으로서 인공지능 사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공공성의 의미, 이런 부분들이 이 디지털 입헌주의 안에 지금 녹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공지능의 커먼즈와 공공성,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유가 필요하겠죠. 왜 우리가 굳이 인공지능의 그 입헌주의 안에 공공성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가동될 수 있는 건 전부 사회적인 어떤 산물입니다.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이건 인공지능을 만들어야지 해서 지 생각 하나로만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가 들어가 있는데, 게다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인프라를 얼마나 가져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요건 지금 인공지능을 좀 제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픽을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가져가고 AGI가 나올 때 되면은 지금보다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현격하게 그 필요학습 데이터량이 저렇게 치솟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그 오픈 AI 인프라가 2033년까지 오픈 AI의 가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그게 사실상 인도 14억 인구의 인도 전체가 쓰는 전력량하고 맞먹는 전력량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만 필요한, 전기세 내는데 뭐가 문제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예컨대 송전망, 배선망, 그런 다음에 발전소의 증설이라든가 지금 이제 폐쇄되었던 그 원자력 핵발전소까지 다시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누가 그러면 사회적 비용으로 감수하나? 다 우리가 감수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돈을 냈기 때문에 써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것이고, 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인공지능에 도움을 좀 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류 공동의 지적 자산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인프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커먼즈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적 통제를 하고 그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사회적인 어떤 공공성의 기능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인 인식으로 따질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데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이제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미국 하위 절반의 총재산보다 일론 머스크하고 베이조스하고 저커버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많다.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 다 아시다시피 빅테크의 운영자들이거든요. AI 어떤 그 발달들이 이렇게 가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기본소득 주고 기본자산 주고 보편적 고소득.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보편적 재화와 서비스 이런 거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실제로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그거 누구 돈으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과연 거기서 누구 걸 가져와서 해야 되는 거냐라는데 우리가 여기서 공공성,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담주하지 못할 때는 AI가 아무리 이윤을 창출을 하더라도 결국 그 AI 극소수의 AI의 어떤 생산 시스템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 이익을 편취할 수 있다라면 사실 공공성이라는 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깨야 되는 것이 거기에 이제 병목자산이라는 얘기가 좀 필요한데 요거는 자료를 좀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커먼즈로서의 이 인공지능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헌주의 우리 헌법상으로도 이미 그런 내용들을 들여올 만한 어떤 그 해석적 기준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 안에 공공성을 가진 인공지능의 어떤 그 성격이라든가 그것의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헌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헌법으로 이걸 저정을 하더라도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안에서 생성된 어떤 인프라라든가 데이터만 가지고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국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어떤 물리적 경계를 넘어가서 지구적 차원에서 이것을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법은 무엇일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디지털 입헌주의를 고민할 때에 어떤 숙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그냥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은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한 건데요. 다만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볼 때 디지털 입헌주의하고 기본법 제정을 하고 할 때는 이제 기준들은 좀 이따 말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제일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병목자산을 독점한 빅테크 소유자들의 디지털 봉건제입니다. 실제로 이 디지털 봉건제라는 것은 좀 학문적으로 더 깊이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그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중에 하나가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어떤 선의가 어디까지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이제 어떤 뭐랄까 그 떡고물이 떨어진다 그럴까요?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뭐 낙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까지 되었고 그 전제가 바로 이제 어떤 그 자본주의적 봉건제라는 것인데 이 디지털 봉건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현상을 굉장히 극도로 지금 높여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어떤 이윤이라든가 그런 창출된 이윤들이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몇몇의 빅테크로 들어갔을 때 이들로부터 어떻게 그 이윤을 사회화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얘기가 되지 않으면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어떤 보편적 고소득이 가능하니까 어차피 사람들 돈 안 벌어도 된다, 돈 안 모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결국 그 고소득이라는 것이 누구의 손에서 나올 수 있는 고소득이냐, 어디까지를 고소득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 혼자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봉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사실상 제가 오늘 이 주제로 말씀드렸었던 이 공공성과 커먼즈에 대한 얘기, 그리고 디지털 입헌주의 안에서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 이제 출발점이 될 것 같고요. 밑에 해놓은 거는 혹시 이제 보시면은 이건 좀 너무 빨간 색깔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르크스가 얘기했었던 뭐 독일 이데올로기나 공산당 선에 나왔었던 저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사실 저 내용들은 오히려 인공지능 AI 시대가 급격하게 발전된 초고지능 사회에서 그러니까 생산성이 극도로 올라간 그 속에 노동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그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각 개인이 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자유를 획득하고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 발전이 되는, 그러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의 디지털 헌정 질서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사회를 앞에 염두에 놓고 지금 제도적인 측면의 어떤 연구 고민을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요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너무 급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발제의 토론에서는 그 1930년 20년대 이야기가 나오더만은 이번 발제에서는 또 공산당 선언회가 1840년대 이야기가 나오네요. 옛날의 이야기가 이 최첨단의 21세기 AI 시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중거로 작용한다는 거. 다른 말로 하자면은 AI의 중심에는 자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들의 이 무한한 상상력이 AI를 통제하고 견제하고 또 더 나아가서 AI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요청이 다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조금 시간이 좀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참여연대 스님 강사님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AI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라는 감시와 통제라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해오신 이전 스님 강사님 부탁드립니다. 10분만. 네. 여기 좀 하면 되나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고요. AI와 관련돼서 이런 깊이 있고 뜻깊은 토론회 자리라는 걸 모르고 한상희 교수님께서 나와서 활동을 좀 소개하면 된다라고 하셔서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발제문을 받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철학적인 내용을 제가 어떻게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그래서 좀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앞서 발제하신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민사회 활동으로 활동을 소개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윤현희 선생님의 발제를 읽고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또는 도구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시민사회는 인공지능이 이 사회 곳곳에서 지금 쓰이고 있고 또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활동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 시민사회 운동 기저에는 인공지능을 당연히 공공자산의 일부로 보고 있다라는 암묵적인 어떤 그 이해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의 자원, 전 국민의 데이터, 에너지를 투입하고 또 사적 영역을 넘어서 국가 운영의 주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 또 정책적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기초적인 인프라로 이미 등극을 했다라고 저도 같이 동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체계, 뭐 국가 정책적 지원, 이런 것이 결국은 구성원 전체의 합의와 또 세금을 바탕으로 구축된 공적 자원이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은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는데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공동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소유를 누가 소유하고 또 통제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그렇다면 공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부분에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카먼스 운동에 대해서 역사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함의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당대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 통합의 구심점이 무엇인가에 따라 변화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신자유주의 질서가 지배하고 또 특히 최근 국제 정세가 제국주의적인 힘의 지배로 되돌아가는 듯한 이런 상황에서 퇴행의 시대에서 또 미국과 중국이 서로 AI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국가 중심의 공공성 담지를 적절하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AI 강국을 표방하고 또 다양한 국가의 어떤 자원들을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이 마당에 국가의 모든 걸 맡겨두는 게 적절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또 솟구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제자께서 커먼즈 운동을 설명해 주시면서 커먼즈 운동은 결국 예, 공동의 자산을 넘어서 커먼즈의 관리를 공동의 것으로 새롭게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을 제시한 부분에서 시민사회의 활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커먼즈 운동의 일환이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런 커먼즈 운동이 이제 디지털 입헌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부분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 119조를 근거로 하셨고 이 부분은 결국 기본권을 침해하는 양상에까지 이른 사적 권력의 어떤 확대 지배력을 헌법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가 그동안 인공지능 우리 사회에 지금 일종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인공지능의 위험성 대비를 위해서 국가에 요청하거나 사회에 요구하는 것들이 결국 커먼즈 운동의 일환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저희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정보인권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가 그동안 인공지능의 어떤 위험성을 대비하라고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시민사회는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여기 이 자리에 다음 발제를 맡아주실 정보인권연구소, 민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력은 아닙니다. 아주 소수가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함께하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2023년 본격적으로는 아마 2023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22년 그때부터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국회의 움직임도 있었고 또 다양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인공지능법이 적어도 이런 정도의 내용은 담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제도 요청을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정책은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8개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국가 정책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다음 주인가요? 아니군요. 이번 주 목요일이군요. 1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는 인공지능 기본법 이라고 불려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이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하위 법령이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입법 의견을 지금 들었고 지금 아마 국무회의의 의결만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된 안이 어떤 것인지 아직 저희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표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법이 제정되기 전 2022년 21대 국회 때부터 저희 시민사회는 적어도 인공지능 기본법이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왔고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국회도 찾아가고 정부에 요청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안전과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긴 한데 사실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은 분분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험과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긴 하는데 이때 저희가 적어도 국민의 생명 그리고 신체 안전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되고 기업에는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이죠.
유럽연합이 AI 기본법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규제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2020 작년이죠. 25년 8월부터는 금지 인공지능 적어도 이러이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인공지능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올해 8월부터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법도 당연히 유럽 인공지능법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유럽만큼 적어도 유럽에 근접하게 안전과 인권 구제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고위험 규제를 해라. 적어도 위험별로 어떤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뭐 중정도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위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거기에 맞게 책임을 부과하자.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 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컨대 경찰 수사 혹은 재판, 선거 아주 중요한 공공 영역의 AI죠. 그리고 학교 교육이라든가 뭐 신용 평가 등 이런 부분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을 고위험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적절한 책임을 좀 물어라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용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도 범용 인공지능 중에 하나인데요.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규율을 하자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래봤자 사실은 뭐 위험 관리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 적절한 문서를 보관해야 되고,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인간이 좀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우리나라 인공지능 앞으로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법에는 이조차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금지 AI를 규정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금지인데 왜 우리나라는 허용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데요.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잠재의식을 조작하거나 기만적인 속이는 거죠. 이런 건 사실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나이나 장애 또는 사회 경제적인 어떤 취약점을 악용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뭐 인종이나 정치적 의견, 뭐 종교적 신념, 성생활, 뭐 이런 것을 추론하는 생체인식 분류 시스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점수 매기기 같은 거, 그리고 뭐 공공장소에서 실시각으로 원격 생체 인식을 하는 것, 뭐 이런 거, 그리고 범죄 예측 AI 이런 거는 사실 유럽연합에서는 금지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은 전 세계 매출액의 7% 정도의 과징금까지 부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 없었는데 당시만 해도 저희는 이 금지되는 것도 반드시 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AI를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가 거버넌스를 마련해라라는 게 저희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는 우리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없습니다. 금지해야 할 인공지능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고용량 인공지능도 일부 안전과 관련돼서는 들어와 있지만 인권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인권 침해와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과기정통부가 어떤 뭐 민원이나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해서 과기정통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야 3천만 원 정도인가요? 미미한 과태료 부과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공지능의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당사자인 영향받는 자에 대한 권리 규정이 없습니다. 권리와 그다음 피해 구제 절차가 없습니다. 물론 법에는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조에서 기본권의 중단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이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다음에 피해 구제 절차를 어떻게 마련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법이 모레 시행이 되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아까 말씀 앞에서도 계속 강조하셨듯이
공공재로서 공공자산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규율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인공지능법으로서는 너무나 미약하다.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후에 국가가 이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하고 법 개정을 한다거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2월에 발표된 국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 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시민사회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발표한 그 앞으로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사실 발표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다 요약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만 좀 담았는데요. 일단은 개발과 활용 중심의 일방적인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향받는 자 혹은 시민 그리고 공공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산업을 발전시킬까 요런 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제도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가 법에서 빠졌는데 정책에서마저도 빠져 있고 앞으로 법을 개선해서라도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데이터 그 원료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해서도 심지어 비식별 처리 혹은 익명 처리도 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다 바꾸겠다라는 계획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 기본적인 원칙까지도 몰각하고 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까지도 무시를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향받는 자를 포함해서 사회 전체, 그러니까 국민들 그리고 관심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논의를 담보할 거버넌스 체계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감시 사회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오히려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시민사회 18개 시민사회 각 분야별로 교육, 노동, 환경, 그다음에 정보인권, 소비자 등등 여성 해서 18개 정도의 단체들이 함께 급하지만 의견서를 일단 제출했고요. 그래서 몇 가지 다시 또 제안을 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데이터, 개인정보를 원본으로 활용하고 공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까지 다 민간에게 개방해서 공유하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는 전면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사전에 위험평가뿐만이 아니라 권리보장 장치도 탄탄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는 인공지능을 온 국민이 영향을 받는 공공 AI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선언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권리 보호와 구제를 위한 감독 거버넌스 구축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에서는 AI 기본사회와 AI 공론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논의되고 있는 이 마당에 사실은 아직 합의된 바도 없는데 이 부분을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 기반 원칙 그리고 인권 영향 평가, 독립적 감독, 이의제기 기구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단은 먼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아까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노동, 복지, 의료, 국방, 성평등, 문화 이런 각각의 영역에서 AI 도입에 의해서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향받는 자들을 함께 논의장에 참여시키고 실질적인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저희 활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에서 발제하신 그 인공지능이 과연 공공자산인가? 공공자산이라고 하는데 합의하고 그렇다면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헌법까지도 염두에 둔다면 사실 시민사회 활동은 이와 같은 AI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에 발제 감히 제가 저희 활동으로 토론을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셨는데 아까 그 오준하고 식사 시간에 김명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커먼스로 공공자산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은 행동을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강연 같은 거 하면서 한 번씩 물어봅니다. 인공지능은 누가 만드느냐?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죠. 자본이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만들고 있고요. 그 인공지능에서 의해서 촉발된 어떤 그 할루시네이션이죠. 일종의 환각이죠. 끝없는 탐욕이 그 추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환각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담보하는 것으로 또는 우리의 삶을 그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자본에 포획된 인공지능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노력들 이거는 뭐 행동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이지은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시민 행동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